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김태준은 5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가 세운 태성산업은 건설업계에서 중견기업의 반열에 올라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낸 것이었다. 가난한 농촌 출신에서 시작해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며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몸을 부려가며 돈을 모았다. 그렇게 30년을 달려온 결과가 지금의 태성산업이었다. 김 사장님, 오늘 오후 회의는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 최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앞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태준의 기분에 따라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곤 했기 때문이다. 3시, 누가 3시라고 했나? 2시 30분으로 당겨. 그리고 자료 준비는 제대로 됐겠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위압감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그 성공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태준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팀장들과 부장들이 둘러앉은 회의 테이블은 그에게 있어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이번 달 실적이 목표치보다 3% 부족하다고? 이게 말이 되나?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재다. 영업부장 박상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사장님, 최근 건설 경기가 조금 어려워져서 변명 말고 대책을 말해. 내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변명을 들으려고 한 줄 아나? 태준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다. 그의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직원들은 움츠러들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태성산업은 업계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기피하는 회사로 소문이 자자했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자들이 많지 않았고 입사한 직원들도 얼마 못 가서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박 부장, 당신 몇 년째 같은 소리하고 있는 거야? 안 되면 자리에서 내려와. 차가운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박상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태준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무서운 상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두려움이 있어야 존경이 따른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그의 집은 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는지조차 의문이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태준에게 가족은 이미 3년 전부터 남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태준은 평소처럼 회식 자리에 있었다. 거래처 사장들과의 술자리는 그에게 있어 또 다른 무대였다. 여기서도 그는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김 사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태성산업의 성장세가 정말 놀랍네요. 하하, 뭐려. 이 정도는 기본이죠. 태준은 소주잔을 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술이 들어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자랑거리는 더욱 많아졌다. 자신이 어떻게 맨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사람은 말이야,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해. 남한테 의존하면 안 돼. 태준의 철학이었다. 그 철학대로 그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의존할 여유도 주지 않았다. 집에서도 그는 절대 권력자였고 가족들은 그의 기분에 맞춰 살아야 했다. 아내 동미라는 처음에는 참고 견뎠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폭언과 때로는 폭력까지 감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이 된 아들 김준호 앞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3년 전 그 마지막 밤을 태준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준호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전교 5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의 일이었다. 전교 5등? 그게 자랑할 일이야? 1등 하라고 했잖아. 아빠, 하지만 이번에 수학에서 만점을. 변명 말고 결과로 보여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교육비에 쏟아붓는데. 그날 밤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준호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항상 최고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야. 최고요? 당신 지금 최고로 외로우면서요? 그 말이 태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날 밤 큰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고 다음날 아침 미란과 준호는 집을 나갔다. 그 이후로 태준은 혼자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 듣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자유로움은 어느새 고독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자신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다. 그날 밤도 태주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가끔 준호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태주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고 아들의 교육비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을 떠났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태준에게는 소통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명령과 지시만 있을 뿐이었다.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돌아가야 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약함의 표현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준의 외로움은 더해갔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조차 성공의 대가라고 여겼다. 성공한 사람은 외로운 법이라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내일 또 회사에 가서 직원들 앞에서 권위를 보여주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태준의 하루가 끝났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2023년 11월 15일, 그날도 태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다. 오전에는 본사에서 임원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신규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저녁 7시, 태준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만찬 약속이 있었다. 서초동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진행된 이 자리는 내년도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중요한 만남이었다. 상대방은 대기업 건설사의 임원들이었고 태준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김 사장님, 태성산업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시네요. 이번 프로젝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태준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의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성공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사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를 혼자 힘으로 일으켜 세우셨나요?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었다. 그는 소주잔을 들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야기, 대학 시절 야간에 공부하며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차린 이야기까지. 사람은 말이야,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술이 들어갈수록 태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자신의 성공감에 취해서, 그리고 실제로 술에도 취해서 그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만찬이 끝났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왔다. 머릿속이 흐릿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계약은 거의 성사된 것 같았고 내년이 기대되었다. 사장님, 대리 불러드릴까요? 함께 나온 비서 최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태준은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정도면 운전할 수 있어. 사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대리를 부르시죠. 내가 언제부터 이 정도 술로 운전 못했나? 걱정 말고 먼저 들어가. 태준은 고집을 부렸다. 사실 대리를 부르려고 해봤지만 불금이라 그런지 잡히지 않았다. 흔한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온 베테랑이 아닌가. 차에 올라탄 태준은 시동을 걸었다. BMW 7 시리즈의 엔진이 조용히 울렸다. 그는 잠깐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조금 붉어진 얼굴 빼고는 괜찮아 보였다. 집까지만 조심해서 가면 돼. 태준은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서초대로는 불금임에도 비교적 한산했고 신호도 잘 받아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술기운이 더해지는 것 같았다.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태준은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꼈다. 차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반 이상 온 상황에서 멈출 수는 없었다. 다행히 다른 차들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강남으로 접어들면서 길은 더욱 어두워졌다. 평소에는 밝게 느껴지던 가로등도 오늘따라 흐릿하게 보였다. 태준은 에어컨을 틀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집까지 이제 5분 거리.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곧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울 수 있을 것이었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성공적인 하루였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왔다. 태준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 무언가에 부딪혔다. 아, 태준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차에서 급히 내려보니 한 젊은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어두운 거리에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나이였다. 야, 야, 괜찮아? 태주는 급히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혈흔이 보였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술 냄새가 날까봐,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사람이 다쳤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고를 마치고 태주는 다시 쓰러진 사람을 살펴봤다. 그런데 그 순간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을 보고 태주는 얼어붙었다. 준호? 믿을 수 없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김준호였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지만 그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다. 준호야. 태주는 아들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호흡도 매우 약해 보였다.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응급처치하며 구급차에 실었고 경찰은 태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구급대원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3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포기했던 자신이 지금 와서 보호자라니. 응급실로 실려간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심각한 뇌출혈과 내장 파열이라고 했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고 했다. 태주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준호의 상태만이 걱정이었다.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다음날 새벽, 미란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당신이 준호를. 미란은 말을 잇지 못했다.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책감과 마주했다. 3년 동안 만나보지도 못한 아들을,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어둡다는 것으로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준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고작 18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차에 치여서. 태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공, 돈, 권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죄인으로서 그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태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성공한 기업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저 아들을 잃은 절망적인 아버지일 뿐이었다. 준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태주는 수갑을 찬 채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경찰은 인도적 차원에서 장례식 참석을 허락했지만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상태였다. 관 앞에 서서 준호를 바라보는 태준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8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아들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주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던 그가 이제서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영원히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미란의 친척들과 몇몇 준호의 학교 친구들, 그리고 예상외로 태성산업의 몇몇 직원들이 왔다. 하지만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동정보다는 비난에 가까웠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음주운전이라니. 평소 행실이 그렇더니. 사람들의 속삭임이 태준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여지도 할 마음도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태준은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다. 먼저 언론이 움직였다. 중견건설업체 사장, 음주운전으로 친아들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올라왔고 댓글들은 대부분 태준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이런 인간이 사람 위에 서서 사업을 했다니. 평소에 얼마나 가족을 학대했으면.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태준의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더 이상 그는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음주운전 살인자였다. 태성산업 사무실은 연일 기자들로 북적였다. 직원들은 출근길부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다. 태준 사장의 평소 성격은 어땠나요?
회사 내 갑질이 심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앞으로 회사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하자니 회사에 더 큰 타격이 될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거래처들의 반응이었다. 그동안 태성산업과 계약을 맺고 있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손을 떼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연일 들어왔다. 특히 그 운명의 만찬에서 거의 성사되었던 대형 프로젝트도 백지화되었다. 상대방 기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태성산업의 주요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상무 이정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태준과 함께 10년을 일해온 동료였지만 지금은 회사의 생존이 더 중요했다. 사장님이 복귀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어요. 영업이사 박상철도 고개를 저었다. 평소 태준에게 시달렸던 그였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없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사장님을 해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동안 절대 권력자였던 태준을 해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사장 해임을 의결하죠.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지분을 60%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해봐야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회사가 망해요. 결국 태준 부재 중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태준의 대리인이 참석했지만 다른 주주들과 임원들은 모두 해임에 찬성했다. 비록 지분은 부족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태준 사장 해임건 찬성 40%, 반대 60%로 부결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임이 무효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준이 더 이상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원들은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태준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키워준 직원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우 상무를 만나고 싶습니다. 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면회를 요청했다. 며칠 후 이정우가 구치소를 찾아왔다. 10년 전 태준이 직접 스카우트해온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냉담함만이 남아있었다. 정우야, 이게 뭔 일이야?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대로는 회사가 정말 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워놨는데. 이정우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평소 같았으면 태준의 호통에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미 바닥이에요. 직원들 사기도 떨어져 있고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어요. 이 상황에서 사장님이 돌아오신다 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뭐라고?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졌다고? 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어요. 평소 사장님의 경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들이.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회사가 자신이 키워온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다. 이정호, 너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연회가 끝나고 혼자 남은 태준은 절망감에 빠졌다.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회사까지 잃게 되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태성산업 외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동안 태준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렸던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태성산업과는 더 이상 거래 안 할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대금지득도 맨날 늦추고 무리한 요구만 계속하고 태준이 쌓아올린 인맥들도 하나씩 등을 돌렸다. 그동안 태준의 성공에 기대어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다. 성공했을 때는 친구였지만 몰락하니 모든 사람이 적이 되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태준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다. 동업자들 사이에서도 그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 김태준? 그 사람과는 일 안 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같이 일하면 우리까지 피해봐. 원래 성격도 별로였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끝났지. 태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만을 봤을 뿐 그 자체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구치소에서 뉴스를 보던 태준은 자신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동안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소개되던 그가 이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로 다뤄지고 있었다.
태성산업 김태준 사장, 징역 3년 구형. 음주운전 치사, 업계의 충격. 갑질 기업의 몰라. 한때 존경받던 기업가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다. 태준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다. 준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다. 밤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동안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다가왔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죽은 아들도, 무너진 회사도, 등을 돌린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이 없던 그가 이제는 판사 앞에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사는 차근차근 그의 죄상을 나열했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그 결과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친아들이라는 점입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미란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3년 전 집을 나간 이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용서란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으며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갑질을 자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기적이고 오만한 성격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변호사는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론은 이미 냉혹했다.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단호했다. 피고인 김태준은 음주운전 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방망이가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제다. 태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교도소에 수감된 태준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동안 최고급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을 오가던 그가 이제는 좁은 독방에서 간수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김태준, 작업 시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이 없던 그가 이제는 간수 앞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했다. 교도소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얼마나 성공했든 상관없었다. 모두가 똑같은 죄수일 뿐이었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태준은 단순한 포장 작업을 했다. 하루 종일 박스를 접고 상품을 포장하는 일. 한때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손이 이제는 단순 노동을 하고 있었다. 야, 너 밖에서 뭐 했다고 그래?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한 수감자가 물었다. 태준의 이야기는 이미 교도소 내에서도 유명했다.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회사 경영? 그래서 여기 왔구나. 뭐, 여기서는 다 똑같아. 교도소에서는 과거의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꼬리표가 더 크게 다가왔다. 다른 수감자들도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이 여기 있네. 정말 개 같은 인생이다. 나도 아들이 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밤이 되면 독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아들 준호의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기억, 초등학교 운동회에 갔던 기억, 중학교 입학식 때의 기억, 좋은 기억들만 떠올랐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들은 모두 아팠다. 성적에 대한 압박, 끊임없는 잔소리, 때로는 폭언. 태준은 언제부터 아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봤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성공에만 매진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잃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한편 바깥 세상에서는 태성산업의 몰락이 계속되고 있었다. 태준이 수감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회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장님, 이번 달에도 적자입니다. 이정호 상무가 한숨을 쉬며 보고했다. 그는 태준 해임 후 임시로 경영을 맡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직원들도 계속 그만두고 있어요. 이번 주에만 3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태준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지자 오히려 조직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동안 그의 카리스마에 의존해왔던 경영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누구도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떨어져서
재정 상황도 심각했다. 그동안 태준의 개인 신용으로 받았던 대출들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회사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러다가 정말 부도날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에서 인수 의향을 보이는 곳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인수하려는 회사가 있을지. 결국 태성산업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30년간 태준이 일궈온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태준은 말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다. 아들도 회사도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다. 면회 왔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면회객이 찾아왔다. 미란이었다. 3년 반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미안해. 태준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변명도 핑계도 없었다. 그저 미안했다. 당신 때문에 준호가.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나도 알고 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준호는 이미. 미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태준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당신이 만약 우리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조금만 더 가족을 생각했다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모든 만약들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사인해주세요. 미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사인했다. 이것마저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과였다. 면회가 끝나고 혼자 남은 태준은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도, 회사도, 재산도, 친구도 모두 잃었다. 그날 밤 태준은 독방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50년의 인생 중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될까? 성공을 위해 달려오느라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것 같았다. 교도소 생활도 어느덧 2년째에 접어들었다. 태준은 이제 교도소의 규칙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점호를 받고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독방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태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하루하루 깊어져 갔다. 김태준, 편지 왔다. 간수가 건네든 편지의 발신인은 뜻밖에도 태성산업의 전 직원 박미숙이었다. 그녀는 5년 동안 격리부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태준에게 몇 번 혼이 난 경험이 있었다.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박미숙입니다. 갑작스런 편지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일이 있은 후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났고 저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저희를 혹극하게 대하셨고 결국 이런 일까지 일어나서 회사가 망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분명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장님도 사람이시니까 너무 자책만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미숙 올림. 태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이 편지를 계기로 태준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제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철학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구나. 평생을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태준이었지만 이제서야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일까? 답은 명확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었다. 태준은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교도소 내 종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원래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마음의 위안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말입니다. 목사의 말이 태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과연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죽은 아들 앞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합니다. 속죄. 그 단어가 태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편 바깥 세상에서는 태성산업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는 결국 구도를 맞았고 태준의 개인 재산도 거의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수입차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태성산업의 전 직원들은 각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일부는 다른 건설회사로 이직했고 일부는 아예 업종을 바꿔서 새로 시작했다. 모두가 태준 때문에 피해를 봤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다. 이정호 상무는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다. 태성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가끔 태준을 생각했다. 사장님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야. 능력은 있었는데. 박상철 부장은 다른 건설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이직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태준과는 전혀 다른 상사를 만났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사였다. 그제서야 박상철은 태준의 경영 방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깨달았다. 역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교도소의 태준도 이런 소식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다. 전 직원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구나. 태준은 출소 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과의 대화도 태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 중에는 가난 때문에 절도를 저지른 사람, 도박 중독으로 사기를 친 사람, 순간의 분노로 폭력을 휘두른 사람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형님, 저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도 변명이 안 되죠. 젊은 수감자 하나가 태준에게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죄로 들어왔다. 변명이라니. 나보다 훨씬 나은 이유잖아.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태준은 자신을 돌아봤다. 이 젊은이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죄를 졌지만 자신은 순전히 이기심과 오만함 때문에 아들을 죽였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일까? 나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 잘못으로 내 아들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호 이야기를 하면 목이 메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태준은 사회의 여러 계층을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 그는 성공한 사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과만 어울렸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다. 돈과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다. 출소를 6개월 앞두고 태준은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었지만 태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계획이십니까? 상담사가 물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요. 더 이상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태준의 변화에 놀랐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오만하고 고집스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생계도 유지해야 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해서 생계는 유지하되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봉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태준의 다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미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찾아서 참여하고 있었다. 다른 수감자들의 편지 대피를 도와주거나 글을 모르는 수감자들에게 읽기를 가르쳐주는 일 등이었다. 그런 작은 봉사들을 하면서 태준은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돈을 벌거나 성공을 이뤘을 때의 만족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의 그 따뜻한 감정을 태준은 평생 모르고 살았다. 항상 받기만 하고 뺏기만 하고 군림하기만 했던 그였는데 이제서야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태준은 교도소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다. 호기심에 읽어보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이야기였다. 소설 속 아버지는 태준과 비슷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고 결국 아들과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태주는 그 장면을 읽으며 펑펑 울었다. 자신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화해할 기회도 없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태주는 매일 밤 준호에게 말을 걸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냈다. 아빠가 정말 바보였어.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원했던 건 좋은 성적이 아니라 아빠의 관심과 사랑이었는데 내가 전교 5등 했을 때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을까? 같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냥 평범한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 태준의 독백은 매일 이어졌다. 그것이 유일한 아들과의 소통 방법이었다. 2026년 11월 태준은 3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다. 출입구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다. 하지만 태준은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태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준호의 묘지였다. 3년 만에 찾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준호야, 아빠 왔어. 묘비에 새겨진 김준호 이 글자를 바라보며 태준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18년이라는 짧은 생. 그것도 아버지의 손에 의해 끝난 생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아빠가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될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될게. 태준은 무덤 앞에서 다짐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묘지를 나온 태준은 작은 원룸을 얻었다. 교도소에서 나올 때 받은 약간의 정착금과 미란이 보내준 돈으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반지하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태준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작은 공간이 자신에게는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화려하거나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태준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부리던 사장이 이제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사장님, 이분 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식당 직원이 사장에게 말했다. 태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과거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버렸다. 설거지 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고 일요일은 쉬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봉사활동을 했다. 태준이 선택한 봉사활동은 노숙자 급식 봉사였다. 서울역 근처의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일주일에 2번씩 봉사를 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단체의 책임자가 태준을 반겼다. 태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저 봉사를 하고 싶다고만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노숙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지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단골 노숙자 할아버지가 태준을 알아보며 반겼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국을 떠서 드렸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몸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태준은 가슴이 뭉클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이런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태준은 사회의 다양한 면을 보게 되었다. 노숙자가 된 이유도 각기 달랐다. 사업 실패, 가족 해체, 질병, 알코올 중독 등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예전에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한 노숙자가 태준에게 말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교적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집도, 가족도. 이제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어요. 태준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봤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위기가 올 뻔했지만 그때는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맞아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죠. 아저씨도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준비는 되지 않았다. 봉사활동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태준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이제는 진정한 기쁨이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의 그 따뜻한 감정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태준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단체 책임자가 말했다. 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항상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왔고 끝난 후에도 정리를 깔끔하게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정기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인력이 부족해서. 태준은 잠시 고민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하고 있지만 더 늘릴 수 있을까?
일요일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럼 일주일에 3번 오시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준의 봉사활동은 일주일에 3번으로 늘었다.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급식 봉사를 했다. 생계를 위한 일과 봉사활동, 그리고 준호 무덤 참배가 태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태준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아무리 봉사활동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 사실이 그를 계속 괴롭혔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준호의 사진을 보며 또다시 자책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너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태준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준호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준호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이 될게. 비록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그렇게 태준의 새로운 삶이 이어제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잊혔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사라지지만 대신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태준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태준 씨, 혹시 저희 단체에서 정식으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단체의 책임자의 제안이었다. 급식소 운영뿐만 아니라 노숙자 상담과 자활 프로그램까지 담당하는 일이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태준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태준 씨만큼 성실하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태준 씨가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하지만 그런 과거보다는 지금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태준은 놀랐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의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 더욱 의외였다.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태준 씨처럼 밑바닥까지 경험한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태준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는 봉사가 아니라 본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태준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태준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상담사님,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됐어요. 혹시 여기서 본 적 있나요?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와서 울었다.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가족과 멀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기억해 볼게요. 태준은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도왔다. 다행히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고 가족 상봉이 이루어제다. 그 순간을 지켜보며 태준은 뭉클했다. 나도 저렇게 준호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면. 하지만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신 다른 가족들의 만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이렇게 태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보람을 느끼며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준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추수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태준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 태성산업의 전 직원이었던 박미숙이 급식소를 찾아온 것이다. 사장님. 아니, 태준 씨? 박미숙은 태준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다. 미숙 씨. 어떻게 여기서 봉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박미숙은 태준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고 태준은 그녀의 안부가 궁금했다.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지내요? 다들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태준 씨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해요. 안 좋은 이야기겠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정우 상무님은 사장님이 정말 불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준은 의외였다.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이정우가 그런 말을 했다니. 이정우 상무가 그런 말을? 네. 사장님이 능력은 분명히 있으셨는데 방법을 잘못 선택하셨다고. 만약 다르게 했다면 지금도 성공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준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태준 씨는 이제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많은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날 이후로 박미숙은 가끔씩 급식소에 봉사를 오기 시작했다. 그녀를 통해 태준은 다른 전 직원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의 이런 변화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알았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김태준 사장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변했네. 봉사활동을 진짜 열심히 한다던데.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는 비난 일색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변화를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자신의 행동이 진정성 없는 쇼라고 오해받을까봐 걱정이었다. 실제로 그런 의견들도 있었다. 저런 건 그냥 쇼 아니야? 진짜 뉘우치는 거라면 조용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태준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며 더욱 조용히, 더욱 성실히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었다. 그렇게 태준의 속죄의 삶이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준호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고 저녁에는 준호 무덤을 찾아가 하루를 마무리했다. 준호야, 오늘도 아빠가 조금이나마 선한 일을 했어. 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무덤 앞에서의 독백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태준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과거의 성공은 모두 잃었지만 대신 진정한 평화와 보람을 찾았다. 비록 늦었지만 그는 마침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들 준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것은 아마 평생 그와 함께할 것이었다. 그리고 태준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